나는 도장 찍힌 접수증을 손에 쥔 채 일어났다. 즉시 항소하겠느냐는 변호사의 물음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미 법정은 끝나 있었다. 진짜 재판은 이제부터였다. 내 이름은 이지훈, 올해 41, 판교 테크노밸리 중형 IT 기업의 팀장이었다. 과거형이다. 2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평범한 가장이었다. 아내 박수진, 딸 이서윤, 강남 34평 아파트, 주말이면 한강공원 산책. 그런 삶이 있었다. 수진과는 대학 선후배로 만났다. 내가 2학년 때 그녀는 1학년이었다. 그녀는 늘 조용하고 예의 바르고 눈을 마주치면 살짝 웃었다. 결혼 12년 차까지도 그 미소는 변하지 않았다고 믿었다. 내가 잘못 본 거였다. 외도를 처음 알게 된 건 2023년 11월이었다. 수진의 카톡 백업을 우연히 보게 됐다. 회사 동기 김태우와의 대화였다. 태우는 나와 대학 동아리 선후배 사이였다. 내가 취업 준비로 고생할 때 과외비를 빌려준 적도 있는 놈이다. 그놈이 내 아내에게 오늘도 내 생각만 했어 라고 보냈다. 수진은 나도 빨리 만나고 싶어 라고 답했다. 사진도 있었다. 호텔 복도에서 손잡고 들어가는 모습. 날짜는 서윤이 수학경시대회 나간 날이었다. 내가 딸 응원하러 경기까지 갔던 날. 나는 그날 밤 토했다. 술도 안 마셨는데 속이 뒤틀렸다. 수진이 들어왔을 때 나는 평소처럼 오늘 어땠어? 라고 물었다. 그녀는 그냥 피곤해 라고 대답하며 샤워실로 들어갔다. 그때부터 나는 말하기 시작했다. 속으로. 처음엔 증거를 더 모았다. 위치 추적, 통화 내역, 카드 사용처. 변호사에게 갔더니 쇄도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자료 청구나 재산 분할에 결정적 영향은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한국 법은 외도를 도덕적 잘못으로 보긴 해도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부부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부로 인정하지 않기 일켈다. 그래도 소송을 걸었다. 수진과 태우를 상대로 위자료 1억 5천, 태우에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태우 쪽 변호사는 합의하에 만난 성인간 관계라며 반박했다. 수진은 법정에서 남편과는 이미 정이 떨어진 상태였다고 했다. 내가 폭언하고 폭력적이었다는 증언도 했다. 증거는 없었다. 그녀의 눈물만 있었다. 재판부는 결국 원고 주장의 외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각하했다. 증거 불충분. 내가 모은 사진, 메시지, 호텔 영수증 모두 맥락이 불분명하다는 이유였다. 법정을 나서며 나는 태우를 봤다. 그는 수진의 손을 잡고 있었다. 수진은 나를 보지 않았다. 태우만이 살짝 웃었다. 그 미소가 대학 때 과외비 갚을 때 보던 그 미소와 똑같았다. 집에 돌아와 서윤이 방을 봤다. 딸은 엄마 따라갔다. 아빠랑 있으면 불편할 거야 라고 수진이 말했다. 서윤은 울면서도 엄마 손을 놓지 않았다. 그날 이후 딸은 나를 피한다. 전화도 받지 않는다. 나는 거울을 봤다. 눈이 푹 들어가 있었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다. 그래도 아직 살아 있었다. 그게 문제였다. 복수는 그날 밤 시작됐다. 아직은 계획도 없었다. 다만 한 가지 확신만 있었다. 법이 그들을 보호했다면 나는 법 밖에서 움직이겠다고. 복수를 결심했다고 해서 바로 실행한 건 아니다. 처음 한 달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출근, 퇴근, 집에서 넷플릭스, 잠, 반복. 회사에서는 이미 내가 문제 있는 사람이 돼 있었다. 소송 사실이 새어나갔고
태우의 회사와 거래가 있는 우리 회사 상무가 나를 불러 이미지 관리 좀 하라고 했다. 한 달 뒤 인사이동 명목으로 지방지사 발령이 났다. 거절하면 권고사직. 나는 사직했다. 실업급여 받으며 집에 있었다. 아파트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갔다. 저축은 소송 비용으로 거의 바닥났다. 그때부터 관찰을 시작했다. 먼저 수진부터. 그녀는 이혼 후 바로 태우와 동거를 시작했다. 태우가 사는 역삼동 오피스텔. 나는 그 건물 앞 카페에 앉아 있었다. 매일 아침 8시 20분쯤 수진이 서윤을 유치원 버스에 태우고 나온다. 태우는 8시 40분쯤 출근한다. 둘은 손을 잡지 않는다. 아직은 조심하는 모양이었다. 태우의 SNS를 뒤졌다. 공개 계정은 깔끔했다. 가족 사진, 출장 사진, 골프. 비공개 계정은 친구에게서 얻었다. 그 안에는 수진과의 사진이 많았다. 제주도 여행, 강원도 펜션. 서윤이도 함께 찍힌 사진도 있었다. 서윤은 웃고 있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뭔가 무너졌다. 분노가 아니라 허탈함이었다. 딸이 행복해 보였다. 내가 없는 곳에서. 그날 밤 술을 마셨다. 처음으로 많이 새벽에 토하고 나서 결심했다. 행복을 빼앗기려면 먼저 그 행복이 진짜인지 확인해야 한다. 수진의 새로운 삶을 더 깊이 파기 시작했다. 그녀는 태우 회사로 이직했다. 마케팅 팀 대리. 태우가 끌어준 거였다. 수진의 기존 회사 동료들에게 연락했다. 요즘 어때? 라고 물었다. 대부분 대답을 피했다. 한 명만 말했다. 수진이 요즘 좀 달라졌어. 옷도 비싸게 입고 성격도 좀 세졌달까? 태우에 대해서도 알아봤다. 그는 승승장구 중이었다. 최근 시리즈 B 투자 유치 성공. 언론에도 몇 번 났다. 기사 댓글에는 젊은 나이에 대단하다는 칭찬 일색. 그의 과거는 깨끗해 보였다. 하지만 깨끗한 사람은 없다. 나는 태우의 대학 시절 동기를 찾았다. 페이스북으로 연락이 닿았다. 커피 한 잔 사주며 물었다. 태우 요즘 잘 나간다던데. 그 동기는 웃으며 말했다. 그 새끼 운 좋은 거지? 원래는 좀 더러운 방법도 썼어.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술 한 잔 더 샀다. 그제야 입을 열었다. 군대 제대 후 창업했을 때 투자자 돈 좀 이상하게 쓴 적 있었어. 증거는 없었고 그냥 소문. 소문. 증거 없음. 익숙한 단어였다. 나는 그 소문을 기록했다. 아직은 쓸 곳이 없었다. 다만 모을 뿐이었다. 그 무렵 나는 스스로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거울 앞에 서서 중얼거렸다. 너 아직 사람 맞냐? 대답은 없었다. 시간이 흘러 2024년 여름이 됐다. 나는 판교 원룸으로 이사했다. 강남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다. 생활은 간소해졌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 노트북 켜고 자료 정리. 그게 하루 일과였다. 수진과 태우의 삶은 점점 더 좋아 보였다. 태우 회사는 코스닥 상장 추진 중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수진은 인스타에 여행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다. 서윤이도 함께였다. 행복한 엄마, 우리 딸 새 출발 같은 해시태그. 나는 그 게시물을 캡처했다. 하나하나. 그러다 우연한 기회를 얻었다. 태우 회사 채용 공고를 봤다. 백엔드 개발자.
나는 이력서를 넣었다. 서류는 통과됐다. 1차 면접도. 2차 면접에서 태우를 마주쳤다.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아니, 못한 척했다. 면접 끝나고 태우가 말했다. 이력서 보니 경력 좋으시던데 왜 이직하시나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새로운 도전이 하고 싶어서요. 합격했다. 연봉은 이전보다 20% 낮았다. 상관없었다. 입사 첫날 수진을 복도에서 봤다. 그녀는 나를 보고 멈칫했다.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나는 인사했다. 오랜만입니다. 수진 씨.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회사 생활은 조용히 시작됐다. 나는 맡은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수행했다. 동료들은 베테랑이라 다르다고 했다. 태우는 나를 믿기 시작했다. 중요한 데이터 분석 업무를 맡겼다. 그게 기회였다. 태우 회사의 재무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투자 유치 당시 자금 흐름, 비용 처리 내역. 나는 하나하나 살펴봤다. 그러다 발견했다. 3년 전 투자금 중 8억 원이 컨설팅 비용으로 빠져나간 기록. 컨설팅 업체는 태우의 대학 후배 명의였다. 실제 업무 증적은 없었다. 증거는 아직 부족했다. 하지만 방향은 잡혔다. 그 무렵 나는 서윤을 한 번 봤다. 유치원 하원 시간에 멀리서 딸은 태우의 손을 잡고 있었다. 태우가 서윤이를 번쩍 안아 올렸다. 서윤이 웃었다. 그 장면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울었다. 원룸 화장실에서 소리 죽여가며 그날 밤 나는 노트에 썼다. 아직 멀었다. 서두르면 안 된다. 복수는 기다림이었다. 2025년 초 태우 회사는 상장 예비심사 청구를 했다. 주식시장에서 핫한 종목으로 떠올랐다. 언론 인터뷰도 늘었다. 나는 그때부터 움직였다. 먼저 태우의 옛 후배, 그 컨설팅 업체 대표를 만났다. 술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물었다. 그때 투자금 잘 썼나? 그는 술기운에 입을 열었다. 형이 좀 빼돌린 거 있지? 나한테 2억 줬어. 대신 입 다물라고. 녹음했다. 증거가 됐다. 다음은 수진 차례였다. 수진은 회사에서 승진했다. 마케팅 팀장. 태우가 밀어준 덕이었다. 그녀의 업무 메일에 접근했다. 회사 노트북 백업으로. 그 안에는 태우와의 사적인 메일이 많았다. 회사 자산을 이용한 사적인 여행 계획도 있었다. 나는 그 메일을 익명으로 내부 감사팀에 제보했다. 마케팅 팀장의 공금 유용 의혹. 감사가 시작됐다. 수지는 당황했다. 나를 의심하는 눈치였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단둘이 섰을 때 그녀가 물었다. 요즘 왜 이렇게 열심히야? 나는 대답했다. 살아야 하니까. 감사 결과 수지는 경고 처분을 받았다. 승진은 취소됐다. 태우는 그녀를 보호하려 했지만 상장 심사 중이라 손을 쓸 수 없었다. 태우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다. 나를 불러 술을 샀다. 요즘 힘들다며 털어놨다. 나는 들어주며 말했다. 대표님, 조심하세요. 세상 믿을 사람 별로 없어요. 그는 웃었다. 아직 몰랐다. 나는 금융감독원에 익명 제보를 준비했다. 태우의 과거 자금 유용 자료. 증거는 충분했다. 그 전에 한 번 더 서윤을 봤다.
이번엔 가까이서. 딸이 나를 보고 자빠 라고 불렀다. 순간 모든 게 흔들렸다. 딸을 안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다. 눈이 완전히 죽어 있었다. 나는 중얼거렸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2025년 봄, 금융감독원 조사가 시작됐다. 태우 회사는 상장 심사가 보류됐다. 주식 가격은 폭락했다. 투자자들이 떠나기 시작했다. 태우는 나를 의심했다. 사무실로 불러 소리를 질렀다. 너였지? 나는 담담히 말했다. 무슨 말씀인지. 그는 증거가 없었다. 나처럼. 수지는 회사를 그만뒀다. 스트레스로 입원까지 했다. 서유는 태우 부모님 댁에 맡겨졌다. 나는 태우를 한 번 더 만났다. 술집에서. 그가 먼저 연락했다. 도와달라고 했다. 나는 말했다. 어떡해요? 그는 울었다.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나는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이미 늦었어요. 그날 밤 나는 모든 증거를 언론사에 넘겼다. 실명은 아니었다. 익명 제보. 다음 날 기사가 터졌다. 스타트업 대표, 투자금 횡령 의혹. 태우는 검찰 조사를 받았다. 회사는 부도 직전. 수지는 나를 찾아왔다. 원룸 앞에서. 제발 그만해. 서윤이 생각해서. 나는 말했다. 서윤이는 이제 너희 잘못이야. 그녀는 무릎 꿇었다. 나는 문을 닫았다. 태우는 결국 구속됐다. 횡령 액수 12억. 집행유예는 불가능했다. 나는 회사를 그만뒀다. 더 있을 이유가 없었다. 서유는 결국 아동보호시설로 갔다. 수지는 정신과 치료 중에 태우는 교도소. 나는 판교 원룸에 여전히 살고 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 노트북은 이제 안 켠다. 거울을 보지 않는다. 2026년 1월 6일. 오늘은 태우의 1심 선고일이었다. 징역 5년. 나는 재판을 방청하지 않았다. 뉴스로 충분했다. 서유는 지금 시설에서 지낸다. 한 달에 한 번 면회가 허락됐다. 지난번 만났을 때 딸은 나를 자저씨라고 불렀다. 엄마 아빠를 잃은 아이의 눈빛이었다. 수지는 퇴원 후 행방을 알 수 없다. 소문으로는 지방 내려갔다고 한다. 나는 아직 판교 원룸에 산다. 대출은 다 갚았다. 태우 회사 정리 과정에서 받은 퇴직금으로. 밤에 가끔 꿈을 꾼다. 서윤이 웃는 꿈, 수진이 미소 짓는 꿈, 태우가 손 내미는 꿈. 깨어나면 침대가 젖어 있다. 땀인지 눈물인지 모른다. 나는 이제 아무도 믿지 않는다. 나 자신도 포함해서. 복수는 끝났다. 그런데 왜 아직도 이렇게 무거운 걸까? 정말로 끝난 걸까?